안녕하세요. 이요한나입니다. 토머스 머튼의 시간, 일기로 읽는 토머스 머튼의 전기 제7부 여정이 끝나다 페이지 55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8년 11월 3일 일출 후 고요하다. 안개 낀 찬 아침 공기의 고요 속에서 노래로 찬미하는 소리가 마을에서 울려왔다. 골짜기 밑에서 들려오는 총소리가 산 기슭을 따라 메아리처럼 퍼졌다. 지금 다시 총소리가 울린다. 길 옆 차밭에서 감툴 림포체와 이야기를 나눌 때 산에서 기관총 소리가 들렸다. 림포체는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티베트 불교의 스승을 일컫는다고 옹기니가 말씀하십니다. 감툴 림포체는 그곳에서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감툴 림포체가 새 사원을 열려는 장소에 갔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다. 스님 한 분이 우리에게 차를 대접했다. 우리는 기다렸지만 감툴 림포체는 오지 않았다. 그 후에 길에서 그를 만났다. 소나무가 많고 산의 전경이 잘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는 털로 된 갈색 모자를 쓴 인상적인 티베트 사람이었다. 우리는 어린 차나무 사이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남 카지가 통역을 했다. 감툴 림포체는 스승이나 책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직접 체험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부와 선의 결합에 대해서도 말했다. 우리는 해탈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스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내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에 대해 이상한 책을 썼단 말이지요. 도대체 동기가 무엇인가요? (1968년 11월 4일) 오후 오늘 아침 그의 새로운 거처에서 달라이 라마를 접견했다. 매우 맑은 햇살이 내리비쳤다. 하늘은 푸르고 산은 투명해 보였다. 텐진 괴시가 지프차를 보냈다. 우리는 군인 초소를 지나 한참 올라갔다. 황무지에 버려진 낡은 성 요한 성공회 성당도 지나쳤다. 맥리오드 간지의 모든 것이 계곡 너머 높이 자리 잡고 있었다. 뒤로는 눈으로 뒤덮인 산이 있고 소나무에는 원숭이들이 매달려 있었다. 남쪽 평원 너머 시야가 넓게 펼쳐졌다. 달라이 라마의 본부로 들어가는 문에서 인도 공무원이 여권을 조사했다. 주위에 여러 스님이 서 있었다. 어디론가 떠나려고 기다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응접실에서 잠깐 기다렸다. 새로 만든 밝은색 티베트 카펫이 깔려 있고 스즈키 선사가 증정한 칸규르와 텐규르가 서가에 가득했다. 칸규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번역한 티베트 대장경의 경부이고요. 텐규르는 부처님 이후 인도 스승들의 주석을 옮긴 논부라고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강직하고 빈틈없어 보였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키가 큰 사람이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가 작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매우 간대하면서도 따뜻하고 열정이 넘치며 직접적 표현은 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단면한 문제를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정치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화는 종교와 철학과 명상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나를 만나서 반갑고 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나는 주로 개인 관심사인 티베트의 신비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의 대답은 매우 솔직했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마드 야미카 철학에서 마드 야미카는 산스크리트어로 중간에라는 뜻으로 대승 불교의 하나, 설일체유부 모든 것이 실제라는 학설의 실제론과 육아행파 오직 식만 있음의 관념론 사이에 중도적 태도를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마드야미카 철학에서 근본적인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탁월한 티베트 학자들과 교류하며 공부와 실행을 결행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형이상학에 근거한 족첸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드야미카 철학이 서양의 형이상학을 능가한다고 했다. 족첸이란 것은 대원만 또는 궁극적 경지, 불교에서 고대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티베트의 신비주의, 특히 인기 있는 신화를 왜곡하거나 편파적으로 보는 서양의 시각에 매우 민감했다. 그는 나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이틀 후에 한 번 더 만나자고 했다. 달라이 라마는 다른 불교인들의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에 민감했다. 특히 티베트 불교가 비불교적 요소로 타락했다고 비난하는 상좌부 불교인들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달라이 라마는 순환가지가 족첸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순환카지가 족첸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가 족첸의 단순성을 오해하지 말라고 한 말의 뜻은 중요하다. 달라이 라마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직접적인 길을 택함으로써 상승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오후에 읽으려던 책을 읽었고 묵상 시간도 참 좋았다. 여러 림포체와의 대화도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가 가장 좋았다. 정말 그는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이다. 티베트 사람들은 내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들의 견실함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수행에 대한 허황된 보고를 뒤집기에 충분했다. 대단히 좋은 체험이다. 나 자신의 삶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물음에 대해 열어놓아야 한다고 느꼈다. 이제 겟세마니 은수자의 집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사실 지난 여름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조금 시끄러워지자 실망했다. 실상 이곳 산속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는 거의 없었다. 도로와 오솔길에도 늘 사람들이 오갔다. 진정으로 은거를 하려면 훨씬 높고 깊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은수 생활을 위해서는 알래스카가 최적의 장소 같다.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어느 정도는 열려있는 장소여야 한다고 했다.
모든 림포체는 절대적 은수 생활에 대해 반대하고 함께함을 더 강조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혼자 고독 속에 머물다 나중에는 세상에 나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알래스카에서 고독 속에 머물다 일본이나 미국으로 나오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이 여행에서 돌아가는 길에 트롱파는 명상을 자기 삶을 단순 명쾌하게 하려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티베트의 유명한 림포체를 얘기합니다. 알래스카에서 고독 속에 머물다 일본이나 미국으로 나오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트롱파 린포체가 스코틀랜드와 스위스에 세운 사원을 보기 위해 유럽에 가야 할지 생각할 것이다. 마르코 팔리스와 존 드라이버를 만나기 위해서도 유럽에 가고 싶다. 웨일스에 사는 도널드 알친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 갑자기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다. 다람살라에서 보낸 며칠은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고요한 산의 아름다움, 내가 읽은 독서와 명상, 라마승들과의 만남,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았다. 또한 편지를 쓰거나 받지 않고 지내는 것이 너무 좋다. 누구도 나에게 연락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 올해 초 내 삶의 방향에 대해 조금 더 나은 관점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알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지난 몇 달 동안 보람도 있었지만 너무 과도한 일에 지쳤다. 내게는 이 여행 체험이 꼭 필요했다. 은수저의 집에 머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는 겟세마니 수도원을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그곳을 벗어나는 체험이 늦은 감이 있었다. 오늘 밤 숙소에 한동안 정전이 되었다. 밖으로 나와 달빛을 바라보았다. 마을 아래에서 들리는 북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별도 바라보았다. 은수의 집에서 보는 별자리와 같은 별자리가 보였다. 이곳 숙소 현관이 은수자의 집 현관과 같은 방향이다. 남동쪽으로 독수리 자리와 돌고래 자리가 있고 평원 너머로 물병 자리도 있고 그 너머 백조 자리도 있다. 산 너머로 카시오피아 자리도 보인다. 1968년 11월 6일 달라이 라마와 두 번째 만남. 우리는 8시 30분 차로 달라이 라마의 거처에 올라갔다. 화창한 아침이었다. 길에는 사람들과 트럭이 많았다. 군인 트럭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물소가 느릿느릿 걷고 있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였다. 은빛용 장식을 한 버스도 지나갔다. 달라이 라마의 거처 입구에 이르니 모자나 머리에 금잔 활을 단 순례객이 모여 있었다. 아마 샤다카인지도 모른다. 샤다카라는 것은 지식을 얻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취득이라는 뜻의 사다나라고 하며 사다나를 시행하는 사람을 샤다카라고 합니다. 달라이 라마의 설법은 주로 인식론에 대한 논의였다. 이어서 삼매. 삼매는 명상의 깊은 단계, 곧 진화를 분명한 의식으로 체험하거나 명상 대상에 집중하여 몰입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삼매경에 빠진다 뭐 이렇게 잘 말들 하고 있지요. 네, 그 뜻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학구적인 공에 대한 설명으로 출발하여 점점 알려진 사물의 경험적 존재에 대한 설법으로 이어졌다. 나는 개, 자유, 은총, 선물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텐진 쾌시는 나의 말을 제대로 통역하지 못했다. 그 다음 우리는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티베트 사상과 서양 철학을 이야기했다. 티베트 사람 사이에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물을 나타내는 용어뿐 아니라 그 용어가 함축하는 의미까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다시 명상과 삼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세상의 수도자나 승려들이 자유를 사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명상을 통해 얻는 의식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달라이 라마가 의식을 집중하는 방법으로서 삼매를 부연 설명했다. 그는 명상할 때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손수 명상 자세를 보여주었다. 티베트 명상 자세에서 수련을 상징하는 오른손은 지혜를 상징하는 왼손 위에 올려놓는다고 한다. 일반적인 선의 자세와 반대다. 그 다음 마음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떻게 마음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가? 나는 달라이 라마가 마음을 어떤 것에 집중하는 존재로 보는 실존주의자라고 생각했다. 영감을 주는 대화였고 모두 그 대화에 만족했다. 나는 달라이 라마의 견실한 사상에 놀랐다. 그는 사상의 흐름에 막힘없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그의 내적 삶에 대한 생각은 견실한 기초 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실제 문제를 잘 인식했다. 그는 이탈과 세상을 초월한 삶을 강조하면서도 세상에서 삶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이탈을 강조했다. 그는 세상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 먼저 이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명히 그는 온전히 수도자로서 사는 삶을 그리워하고 명상과 공부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서양의 수도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면서 금요일에 다시 초대했다. 우리가 떠날 때 그가 말했다. 그 사이 정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968년 11월 7일) 관상생활은 침묵의 영역뿐 아니라 자유의 공간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떠오르고 틀에 박힌 선택이 아닌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관상을 통해 새로운 체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고요히 머무르며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과 희망을 펼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시간이지만 자아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시간, 연민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나는 초비 캐트리첸 림포체와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 그는 승려이며 신비가이고 사가파 학파의 탁월한 시인이라고 했다. 소남 카지는 초비 캐트리첸 림포체가 탄트리즘과 티베이 신비 영성의 대가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몸에서 영혼을 불러내는 비법까지 터득했다고 한다.
그는 이 비법을 다른 남아승에게 전수했는데 후에 그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갔다고 한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영혼을 몸에서 분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믿기지 않지만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삼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상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대상이나 관념 없는 명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보리심, 미륵, 자비 등에 대해 물음을 던졌다. 초비 캐트리첸 림포체가 말했다. 보리심이 이 세 가지 개념 중에서 가장 근원입니다. 사랑과 연민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리심을 다시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임금의 보리심이다. 먼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영적 힘을 찾고 이어서 사람들을 구원할 마음을 지니게 된다. 둘째, 뱃사공의 보리심이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보리심이다. 셋째, 목자의 보리심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구원에 나아가도록 뒤에서 밀어주다가 맨 나중에 구원으로 들어가는 보리심이다. 초비 캐트리첸 림포체는 목자의 보리심이 가장 완벽한 보리심이라고 했다. 그는 샤가파 학파 창시자의 법문을 몇 가지 인용했다.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을 향하거나 이미 깨달은 마음이며 미르게 샨스 크리트오 마이트레야는 자비로운 어머니라는 뜻이다. 자비라는 뜻의 카루나는 불교에서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며 고뇌를 없애주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샤가파 학파 창시자의 법문을 몇 가지 인용했다. 세상 일에 애착을 가지면 그대는 종교인이 아니다. 용모에 애착을 가지면 그대는 명상을 할 수 없다. 자신의 영혼에 애착을 가지면 보리심을 지닐 수 없다. 가르침이나 교리에 애착을 가지면 득도를 할 수 없다. 그는 나에게 그리스도교의 명상과 신비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그는 매우 흡족해 하면서 시를 하나 써 주었다. 나도 그를 위해 답례 시를 썼다. 나는 좋은 통역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남 카지는 매우 훌륭한 통역자였다. 돌아오는 길에 예언자로 불리는 가동이라는 분을 만났다. 고승이며 티베트 내각의 강료였다고 한다. 갈색 구렛나루수를 기른 노인이었다. (1968년 11월 8일) 달라이 라마와 세 번째 대담이 가장 좋은 만남이었다. 그는 서양의 수도 생활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 특히 서원, 침묵에 대한 규칙, 금욕 생활에 관심이 많았다. 아래 사항이 그가 관심 있게 던진 질문이다. 첫째, 서원이 영적 입문이나 진보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둘째, 서원한 후 수도자들은 궁극적 깨달음을 향해 영적인 길을 따라 전진해 나가는가? 전진의 정도는 어떠하며 그 발전을 이루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수도자가 궁극적 깨달음을 얻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고통을 지닌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구체적 금욕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는 외적 규칙보다는 내적이고 신비적인 삶에 더 관심이 많았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호기심도 있었다. 수도자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술은 마시는가? 영화는 보는가? 등등. 나는 그에게 마르크스주의와 수도 삶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내가 방콕에서 하게 될 강연 주제이기도 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 승려와 공산주의자가 동지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가 동등한 경제와 사회 구조를 세우는 의미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세속적인 권력과 손을 잡은 사실만 본다면 마르크스의 종교에 대한 비판도 일리가 있다. 반면에 공산주의의 도전적 무신론이 모든 형태의 종교를 억압하는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식과 반야, 선, 정신, 반야와 공의 관계를 논의했다. 추상적으로 반야와 공이 변증법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반야를 실현이나 해탈로 보지는 않는다고 한다. 가장 큰 오류는 공을 마치 목적이나 절대적 진리처럼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했다.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대담이었다. 마지막에는 서로 좋은 친구처럼 느껴졌다. 서로 매우 가까워진 것이 틀림없다. 나는 인간으로서 그에게 깊은 존경심과 애정을 느낀다. 우리 사이에 깊은 영적 유대가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그는 나를 카톨릭 괴시라고 표현했다. 괴시는 서양의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불교 철학계의 직위입니다. 그는 나를 카톨릭 괴시라고 표현했다. 헤럴드는 그 말이 게룩파에서는 마치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과 같은 가장 큰 찬사라고 했다. 1968년 11월 2일 다르질링. 이곳은 생각보다 훨씬 멋진 곳이다. 어떤 지역보다 빼어난 풍광의 이곳은 티베트 사람과 기도, 깃발, 안개에 쌓인 높고 아름다운 산이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길을 따라 올라와도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70번 정도의 산사태가 있었다. 우리는 최악의 산사태가 또 일어날지 몰라 1시간 정도 쿠션에서 지체했다. 콜카타에서 바그도그라로 가는 비행기에서 구름 위로 솟은 산들을 보았다. 가장 가까이 칸첸증가 산이 있고 멀리 에베레스트 산이 보였다. 아름다운 봉우리가 이어졌다. 비행기는 겐지스 강위를 날았다. 바그도그라에서 다르질링까지는 매우 먼 길을 차로 달려 울창한 숲을 지나 구름 속으로 높이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드디어 윈드미어 호텔에 도착했다. 인도에 온 후 가장 좋은 숙소다. 어둠 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높은 계단을 올라갔다. 차를 마셨다. 날이 차가웠다. 1968년 11월 16일 우리는 아침 7시 40분쯤 진파 림포체와 다른 림포체를 찾아줄 안내자와 함께 지프차를 타고 출발했다. 셰르번 신부와 헤럴드 텔벳도 동행했다. 굼을 향해 서둘러 길을 떠날 때 굼은 1850년에 세운 거대한 미륵불과 티베트의 라마교 사원이 많은 도시입니다. 굼을 향해 서둘러 길을 떠날 때 한기를 느꼈다.
목이 너무 아팠다. 석탄 연기로 탁해진 공기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었다. 우리는 우선 굼 너머에 있는 차트롤 림포체의 암자를 찾아 올라갔다. 작은 사원 2개와 여러 개의 암자가 있었다. 사원에는 보석으로 장식한 파드마 삼바바의 석상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파드마 삼바바는 8세기에 활동한 전설적인 인도의 신비주의자입니다. 부탄과 티베트에 탄트라 불교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곳에 처음 불교 사원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드마 삼바바의 석상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차트롤 림포체는 그곳에 없었다. 길 아래 법당에서 프레스코 그림을 지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갔다. 그는 내가 만난 가장 위대한 림포체로 매우 인상적이었다. 차트롤 림포체는 억센 농부 같았다. 목까지 올라온 잠바를 입고 머리에는 붉은 털실로 짠 모자를 쓰고 있었다. 수염은 일주일 정도 깎지 않은 것 같고 눈은 빛나고 목소리는 우렁찼다. 대화 기법이 매우 정교하고 생각보다 훨씬 소통이 잘 되었다.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다. 통역하던 진파가 웃으며 여러 번 말했다. 이것은 원수 생활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족첸과 닌마파 명상과 해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곧 서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기뻤다. 2시간 넘게 모든 분파에 대한 이론을 섭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존첸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불교와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순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동기 등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궁극적 비움을 다루는 족첸의 주제로 이어졌다. 족첸은 신을 넘어선 궁극적 비움의 길이라고 했다. 그는 30년 넘게 고독 속에서 명상을 했지만 궁극적 비움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서로 나눌 수 있음은 큰 은총이다. 그를 더 많이 만나고 싶다. 그는 나를 타고난 부처라고 불렀다. 그는 매우 진지하게 내세에서는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그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족첸의 진정한 수행자이며 닌마파 라마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다. 성실하고 내적 자유를 지닌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인과 자기가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에 놀라며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티베트의 스승과 같이 살아야 한다면 나는 차트롤 림포체를 택할 것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또 그럴 필요가 있을지는 나도 모른다. 1968년 11월 17일 랜드로버 지프차로 꽤 먼 곳에 있는 차 재배지에 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왜 그곳에 가야 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키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곳에 온 것이 기쁘다. 숙소는 베란다가 있는 매우 조용한 목조 방갈로다. 주인은 외출했으며 늦게 돌아온다고 했다. 저녁은 거절하고 차를 부탁했다. 숙소로 차를 배달해 주었다. 방갈로의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근사하다. 개구리가 산속에 숨어 쉰 목소리로 운다. 무슨 상관인가. 따뜻한 불, 여러 가지 치료제, 깨끗한 침대 커버와 새 시트가 깔린 침대가 피로에 지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쪽지가 놓여 있었다.
친애하는 머튼 신부님, 편히 쉬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하지 않았지만 발전기를 돌려 전기가 들어오고 응접실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다. 나는 방갈로에서 혼자 고요히 머물면 된다. 짐을 풀어 책을 꺼냈다. 루스 베네딕트가 쓴 일본에 대한 책과 헤럴드 텔벗에게 돌려주어야 할 불교 서적과 아나이스 닌의 유리종 아래 등이다. 이곳에 오기를 참 잘했다. 산 기슭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혼자 아침을 맞으니 행복하다. 생각할 시간이 많다. 인도에서 체험한 것을 정리할 시간이다. 너무 많이 돌아다녔다. 많은 것을 찾으려 했다. 어떤 해답과 전망, 다른 무엇을 찾으려 했다. 이런 추구는 환상을 낳을 수 있다. 무언가 있다는 환상. 내가 아시아에 온 것이 진정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온전히 알 수는 없다.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다. 방콕에 온 지는 꽤 오래된 것 같고 델리와 다람살라에 온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달라이 라마와 여러 티베트 사람, 라마교 숙녀와 스승들을 만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특히 통교하며 불교의 영적 체험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었다. 나는 불교가 그리스도교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한편 성 요셉 성당의 예수 회원들은 인도의 관상 수도회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을 계속 언급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정착하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국경지대에 관상 수도회를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인도에서 운수 생활을 하려면 편안한 방갈로가 아닌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루소 원장 신부님이 하는 생활과 비슷한 어떤 것일 것이다. 겟세마니 수도원에 있는 운수자의 집이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요한 장소가 아니다. 지난 여름을 비추어 볼 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았다. 머무는 곳을 옮겨야 한다는 징표로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알래스카나 레드주 수도원 근처가 가장 적합한 곳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장소를 임시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옮길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겟세마니 수도원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식적 소속은 그곳에 두어야 한다. 내 생의 마지막을 보낼 곳은 그곳이다. 나는 그곳을 그리워한다. 그곳을 떠나보니 내가 그곳을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묻는 것을 상상한다. 진짜 아시아를 발견하셨나요? 나는 진짜 아시아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애쓴다.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진짜다. 물론 많은 부분이 서구에 의해 나쁜 영향을 받고 타락한 면도 있다. 빅토리안 다르질링이나 오베로이 호텔은 진짜 아시아라고 할 수 없다. 다르질링에는 기묘하게 속이는 유물이나 유적이 많다. 인도 사람, 네팔 사람, 시킴 사람, 그리고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며 유적으로 보존하려 한다. 부자들한테나 해당되는 것이지만 영국 모자, 트위드 옷, 지팡이, 오래된 학교 넥타이, 성 요셉이라든가 중간 학파 변증법을 놓고 원다미어에서 와들와들 떠는 것이
진짜 아시아를 보여주는 일인가? 나는 이것이 확실히 시간 낭비라고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느낀다. 그런데 내가 이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는 시간을 낭비한 것만은 아니다. 다르질링 너머에 있는 이곳 밈차 재배지는 깊은 골짜기에 있다. 아름답고 조용한 이곳은 관리인 마틴 홀과 그의 아내에게 안성맞춤인 장소다. 나름대로 은수자처럼 살고 있는 그들은 내가 며칠 동안 침묵 속에 머물고자 하는 필요를 잘 이해했다. 그럼에도 내가 지난 5월 니들록이나 베어하버에서 발견한 것 외에 새로운 것을 여기서 깨닫지는 못했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체험을 통해 녹여내야 할 아시아에 대한 환상을 발견했던가? 이 계곡에는 무엇이 있는가? 수없이 일어나는 산사태이다. 숲이 울창한 곳을 제외한 산은 심하게 갈라져 있다. 6주 전에는 차 재배지 전체가 휩쓸려 버린 적도 있다. 폭우가 내리면 다음번에는 분명 더 심각해질 것이다. 1968년 11월 19일 밈차 재배지. 지난밤 칸첸중과 봉에 대한 기이한 꿈을 꾸었다. 나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산은 굉장히 희고 깨끗했다. 특히 서쪽 봉우리는 매우 맑았다. 나는 산의 아름다운 능선을 바라보았다. 온통 흰 빛이다. 나는 한 목소리를 들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른 것인지도 모르겠다. 산의 다른 쪽도 있다. 반대편에서 보면 능선의 모습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티베트 쪽에서도 바라보았다. 마치 산과 사랑에 빠진 것처럼 무엇 때문에 꿈속에서도 산을 만난 것일까? 물론 아름답다. 방갈로의 창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산은 아침 햇살에 투영되어 순결하고 눈부시다. 칸첸증가나 다른 봉우리들은 한 번도 사진에 찍히거나 우편 엽서에 실리지 않은 다른 모습이 있다. 그쪽이 진정 볼 가치가 있는지도 모른다. 나중에 나는 산 사진을 3장 더 찍었다. 산과의 화해 몸짓인가? 아니다. 나중에 나는 산 사진을 3장 더 찍었다. 산과의 화해 몸짓인가? 아니다. 카메라는 어떤 사물과 화해할 줄 모른다. 산의 참모습을 볼 수도 없다. 카메라는 자기가 찍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사물을 포착할 뿐이다. 우리가 보는 것도 본다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는 아니다. 그렇기에 가장 좋은 사진은 다만 환상을 알고 그 환상을 이용한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무의식적이고 강력한 환상을 허용하고 환상을 일으키도록 자극한다. 3개의 문. 첫째, 비움의 문. 출입구가 없는 문이다. 자아를 위한 장소가 없다. 자아가 들어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가려는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이 과연 문인가? 문이 아닌 문이다. 둘째, 표시가 없는 문. 어떤 안내나 표시가 없는 문이다. 특별하게 규정된 것이 없다. 그러기에 누구도 그래 맞아 이것이 바로 그 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문을 알아볼 수가 없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지만 저것이 그거야 그 문이야 하고 그 문을 가리키는 다른 것에 의해 이끌리지 않는다.
출구 표시가 없다. 방향 표시를 찾을 필요가 없다. 거기 표시가 있고 그것이 문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이 아님이나 출구 없음 표시를 찾으려 하지 마라. 셋째, 원의가 없는 문, 아무런 바람도 계획도 없는 문이다. 기대도 전혀 없는 문이다. 문으로서의 바람이 전혀 없다. 익살이나 덫을 놓지도 않는다. 선택도 배제도 없다. 소수를 위한 문도 다수를 위한 문도 아니다. 무엇을 위한 문이 아니다. 목적도 없다. 어떤 열쇠도 맞지 않는다.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지도 않는다.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희망도 없다. 여기에 대해 물음을 던질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물어야 한다. 누구의 문인가? 무엇을 위한 문인가? 모든 문에게 물음을 던질 때 이 문은 목록에 없다. 모든 문을 헤아릴 때 이 문은 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은 찾기도 어렵고 잘 열리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찾으면 사라진다. 텅 빈 공간이 아니다. 이승도 저승도 아니다. 어떤 것에도 기초가 놓여 있지 않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슬픔의 끝이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천장도 계단도 전진도 후퇴도 입구도 출구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문이다. 그 문은 못을 박은 문이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못을 박은 문이다. 부활은 우리에게 들려준다. 보라, 나는 문이 아니다. 왜 그대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느냐? 고개를 들어 문을 바라보라. 무엇을 위하여? 영광의 임금을 보기 위해서다. 내가 문이다. 나는 열림이고 계시이며 빛의 문이며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세상에 빛이 비치고 있었다. 오늘 오후 칸첸중과 봉, 아침에 낀 구름이 서서히 걷히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정상에는 눈과 운모, 빛과 그림자, 표면과 굴곡이 어우러져 고요하고 느린 박자의 춤을 춘다. 갑자기 구름 기둥이 얼음 구멍을 통과하여 소용돌이치면 반쯤 모습을 드러내는 정상의 봉우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장관을 이룬다. 저녁 무렵 구름이 걷혔다. 구름은 긴 앞치마를 두른 듯한 봉우리 바로 아래 운무에 조금 걸쳐 있다. 오 탄트가 경전의 어머니이신 산이여, 음량의 오묘한 조화를 이룬 산이여, 그대는 비영속성과 인내, 단단함과 비존재, 존재와 지혜의 궁궐이다. 그대는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위대한 동의이며 미혹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을 미혹하게 만든다. 그대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가사의한 모순에 순응하기 전까지 산은 그 아름다움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다. 아무 말도 필요 없고 모든 사념이 사라질 때
비로소 사는 자태를 드러낸다. 칸첸 증가의 계약, 선조가 없는 멜키세덱의 계약, 황소와 희생 제물이 있던 시대 이전의 계약, 율법이 없는 계약, 신약, 완전한 선, 태양이 동쪽으로 진다. 네, 오늘은 페이지 576 위쪽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